정치 고수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수시니까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수다 하니까 네. 더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네. 정치 수다 정도로 합시다. 정치 수다? 예, 고자만 빼고 정치 수다.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남북 관계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네. 좀 지난 주말에 북한이 오물풍선 또 보냈고요. 우리는 오물풍선이라기보다 네. 쓰레기 풍선. 적나라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오물은 네. 아니고 네. 이 우리 집 마당에도 뭐 네. 종이 조각 있잖아요. 아, 폐지 이거 날라왔어요? 조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동교동 일대. 네. 그런데 네. 보면 이 쓰레기 풍선들 네. 아마 상암동 일대에도 있던데 네. 제가 보니까. 아니 그것도 날라왔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글쎄, 네. 예, 일단 나는 유승민 의원이 그 말한 게 네. 왜 그 풍선이 날라오는데 그냥 그걸 놔두느냐. 그 안에 만약에 생화학 물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네. 국민들이 예. 사실 불안해하기는 하니까요. 이게 네. 북한이 하는 행동은 네. 정말 이게 알 수 없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네. 풍선이 심지어 저쪽에 경상남도까지 나가서 논밭에 떨어져 있도록 할 정도로 네. 그냥 방치를 한다. 그걸 오히려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저걸 그냥 놔두느냐. 당장 그 발칸프로 쏘아서 다 그 격추를 이게 민가 넘어오지 지역에 못하도록. 예. 가까이 오기 전에 네. 격추를 좀 더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어제 쏘았던 330개의 풍선은 310개 다행히 정도? 예, 바람이 남풍이 아니었죠. 예, 남풍이 아니어서 예. 이제 동해 쪽으로 날려가거나 북한 지역에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예. 우리 지역에는 한 30개밖에 안 떨어졌다는데 문제는 네. 그 북한이 이제 우리의 대북 방송 네. 이걸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해하잖아요. 예, 그건 예. 제가 군에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그때부터 그랬습니까? 예, 그럼요. 네, 그때 예. 우리 대민 네. 그 작업이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쪽은 북한 방송이잖아요. 네. 그 정문 장교들이 다 준비를 해서 하는데 네. 북한은 거기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리고 같이 맞 방송을 하지만은 네. 출력이 애초에 다르니까. 아, 우리는 멀리 가고 그쪽은 아니고 이기지는 예, 못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요 사이는 이제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뭐 방탄소년단 같은 그것도 틀었다고 노래부터 하네요. 예, 틀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들이 가령 우리가 G7과 같은 동급의 나라가 됐고 드디어 일본을 제나이지만 우리가 일본을 없었고. 이겼다. 예, 예. 뭐 이런 것은 네. 북한이 알면 충격을 받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송들을 하는 것을 김정은은 물론이고 밑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의 귀족층들이 네. 알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오물풍선으로 대항을 한다는 건데 나는 이런 것이 계속 확대가 되고 하면 결국은 그 국지전 혹은 그런 뭐 게 걱정이 더 되는 거죠, 나아가서 지금. 어쩌면 예, 예. 전면전 네,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근데 전면전은 못 하겠죠. 그건 북한이 소멸된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먼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냐. 국지전 지금 충돌이 보는 일어날 거잖아요. 가능성은 있죠. 있다. 예,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공언을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예. 그러니까 강대강이 맞느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사실 지금까지 너무 약하게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만만히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만만히 보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이 광복 이후에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100차례 훨씬 더 됩니다. 제가 헤아려 보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령 9.19 군사합의를 북한은 진작 파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파기를 한 건 맞는 사실인데 덕분에 우리 아파치 헬기가 마음 놓고 이제 뜰 수가 있게 됐어요. 훈련을 하고 원래는 하는 휴전선에서 네. 10km 안에는 아파치 헬기가 뜨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직선 거리는 27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0km 안에 아파치 헬기가 뜨지 못한다는 말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대로 제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북한의 산 뒤에 장사정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늘에서 이 공대지 미사일로 그건 직선으로 가는 거니까 때려서 파괴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파치 헬기에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눈이 달려 있어갖고 뱅 찾아가요.
그리고 통으로 들어가서 폭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거리가 7.4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km 안에 아파트 헬기가 뜨는 것이 우리에게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걸 문재인 정권 때 느닷없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됩니다. 느닷없이 가서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휴전선 10km 안에 회전익 비행 금지.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게 약하게 대응을 해왔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예, 보고 예. 얼마나 깜짝 놀라는가 하면 이거는 자진해서 무장 해제를 한 거다. 이게 이적죄다 내가. 이적죄 아니냐.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럼 장사정포를 뭐 갖고 막을 것이냐. 장사정포가 기동을 할 것 같으면 곧장 아파트 헬기가 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충돌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우리가 예. 위협적인 이런 아니죠.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게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서울에 산풍 아파트가 하나 무너질 때도 강남에 한 석 달 동안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한 대발만 떨어져도 서울 일대에 벌어질 혼란은요. 상상을 넘어서는 그렇게까지 가면 안 충격이 되죠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예. 일단 유사시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240mm도 있고 심지어 300mm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나와서 때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에 헬파이어 미사일이 아파치 헬기 한 대에 18발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대 같으면요. 32대의 헬기가 뜹니다. 그럼 570발이 일제히 날아가요. 그래서 초토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느냐. 그런데 그래서는 안 그걸 된다. 못하도록 네. 막아놓은 것이 9.19 네, 군사합의였어요. 예. 그래서 나는 9.19 군사합의를 이번에 효력 징진을 했을 때 만세를 불렀습니다. 정말 잘한 짓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가 화난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9.19 군사합의 효력 징진을 한 것은 난 정말 잘한 것이다. 이번에는 강대강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안 할 수가 같은데 없는 안 할 거예요. 수가 없는 거다. 예. 근데 이게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정부는 자제 요청을 안 한다라고 해서 이게 헌재 판결 때문이라는데 이게 근거가 뭐 있는 거예요? 아니, 헌재 법적으로 판결 어떤 거예요? 아니 예. 이게 그 대북 전단 금지법 네, 이른바 남북 관계 뭐 발전법입니까? 예, 그 법이 네. 문재인 정권 때 왜 통과가 됐습니까? 김여정이가 네.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전단 못 날리게 못하게 해라. 예. 마치 명령을 하듯 그렇게 하니까 4시간 뒤에 그 통일부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2년 뒤에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미국 의회입니다. 지금 한국 의회가 제정신이냐? 이게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는 사회가 어떻게 민주사회냐 이런 말까지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헌재도 똑같이 예, 표현의 그렇죠. 자유를 강조한 거예요? 예, 그 쉽게 말하면 접경 지역에 네. 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신체의 안전 네.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죠. 하지만 그보다 표현의 자유가 그렇다고 우선하다. 해서 네. 이걸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그 이제 그 판결 이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결정 이유를 보면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찰 수 있잖아요. 이것은 과도하다. 예, 과도한 형사 네. 그 처벌이다. 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럼 단속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헌재에서 예, 아주 예, 재밌는 의견을 좀 네. 내놨어요. 네. 헌재에서 그렇더라도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북한을 향해서 가령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대북 풍선을 날리는 거 네. 이것도 좀 신고제도, 신고제를 두어서 네. 좀 그 쉽게 말하면 신고제를 하면 네. 협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신고를 하면 이거는 좀 자제를 해라 예, 뭐 이렇게 그렇게 요청하는 협의를 해서, 방식인데 예. 그런데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쎄 그거는 이제 네. 근데 일단 신고를 네. 뭐 하고 해서 네. 좀 가령 우리 그 접경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 그 지역이 안전이 타깃이 안 위협될 수 되도록 좀 있으니까. 피해가면 예. 정부도 낫지 않겠느냐. 아마 네, 이런 네. 식의 의견을 헌법재판소는 개진을 했어요. 네. 헌법재판소가 보통 결정 이후에 그런 걸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네. 아마 이 헌법재판소도 이 7대2로 그때 위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네, 이 표현의 네, 자유를 네. 침해한 것이다 이랬는데 네. 7대2 결정을 하면서 그런 그 부연 설명을 붙일 정도였으니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고뇌를 했을 고심을 겁니다. 하긴 예. 했네요. 네. 지금 헌재 소장하고 있는 이종석 그 재판관이 네. 아마 그때 주심을 했지 않습니까? 나 그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네. 아마 그분의 의견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네. 표현의 자유는 맞는데 네.
우리가 예컨대 이렇습니다. 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란 말이에요. 풍선을 날리는 분들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박상학 씨를 비롯해서 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참 그 조리정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풍선에서 온 전단을 보고 자유를 찾아서 귀순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저 북한의 악마인 김정은을 향해서 이 풍선을 날리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네. 북한이 그 어떤 이 엄청난 도발을 하고 하는 것을 이 풍선을 날린다고 해서 네. 이 제어를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이쪽 풍선을 날린 사람에게 없는데 왜 풍선 날린 사람을 처벌을 하느냐. 그 처벌할 수 없다. 이거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하되 다만 우리가 조금 그 의견을 내자면 네. 이게 접경 지역의 주민들 안전 문제가 있고. 신체의 안전, 생명의 안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네. 좀 질중적으로 예컨대 앞으로 신고제를 둔다든지 뭐 하는 식으로 한번 새롭게 의논을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불안을 호소하시거든요. 접경지역인 주민들은 화가 나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하는 건 두 번째고 본인들은- 이쪽에서 풍선 날리니까 그렇죠. 저쪽에서 네, 뭐 총알이라도 그 네, 쏘면 네. 어떻게 되느냐. 네. 다치기는 우리만 다치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이러니까 좀 잘- 그분들은 네. 이제 좀 자제를 해주면 좋겠다. 네, 풍선을 맞아요. 날리더라도 맞아요. 네, 네. 이 주민들이 없는 저쪽에 네. 다른 곳에 가서 풍선을 네. 날려라. 네. 뭐 이런 그러게요. 얘기인데. 네.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 볼게요. 해외 순방 나가셨거든요. 이번에 탄탄탄 이 스탄 붙는 네. 이 스탄이라는 게 네. 아마 그 실크로드에 있는 이 5개 자원순방 나라들. 외교 얘기예요. 네. 그 안 그래도 네. 그 요번에 자료를 보니까 네. 한 플러스 중앙아시아 5개국 이 스탄이 다 붙는 나라입니다. 네, 뭐 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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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요번에 가는 나라죠. 네, 네. 예. 이런 나라들의 이거 회의를 내년부터 만들겠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 좀 한 아프리카 회의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태평양 도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 1그룹, 2그룹, 이번에는 한 중앙아시아 3그룹. 이 세 번째 스탄이 붙는 나라, 네. 실크로드에 있는 5나라는 가스와 석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또 하나 요즘에 석유 가스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예, 카자흐스탄에는 우라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라늄은 전 세계에서 이런 말을 오늘 이 방송에서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최대 보유국입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우라늄은 거의 다 판에 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거의 얼마 이제 없고 호주의 우라늄을 갖고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마 카자흐스탄의 우라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우라늄은 전 세계 제한적이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북미에도 없어요. 그래서 예, 참 하나님이 예, 북한에 한반도에 하필이면 우라늄을 팍 주는데 그게 하필이면 38선 위에예요. 이 평산에 네. 거의 한 300만 톤이 넘는 우라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 전역에 뭐 2,600만 톤이 있다.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까지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거의 나는 극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일을 하면 네.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랬는데 통일을 하면 북한에 있는 큰 자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산을 중심으로 있는 우라늄, 또 하나는 평양을 중심으로 있는 석유 매장량. 평양은 석유 위에 떠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은 윤 예.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순방 가실 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빨리 네. 빨리 통일이 되면 네. 예, 우리는 최소한 네. 그 예, 자원 빈곤국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북한에는 또 회토리가 있거든요. 네, 윤 대통령의 이번 이 순방이 그런 자원 외교 차원에서 성과가 있을 거고 혹시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윤 네. 대통령 지지율은요. 나는 그 용산에 있는 참모들 난 욕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민정 기능이 네.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민심을 제대로 청취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갤럽 같으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21%가 떨어졌잖아요. 그 말하자면 한 달 반 채 바닥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보세요. 약간 올랐죠. 약간 0.9%포인트 네, 올랐는데 역시 31%. 네. 리얼미터는 바닥이 30%거든요. 바닥권에서 지금 2달째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용산 대통령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민심이 첫 지지율만 번째는 보면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예, 뭐냐? 예. 먹고 사는 겁니다. 예. 딴 거 없어요. 딴 거 지금 이재명 뭐 리스크 이런 거 아니에요. 민심의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고 그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요체는 바로 물가입니다. 네. 물가를 잡아달라. 소득을 늘려주고 물가를 잡아달라. 소득 늘리란 말은 뭔가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네. 그것도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2030들 제발 일자리 만들어달라. 지금 의료 분쟁 이런 거 버리기 전에 네. 일자리부터 만들어라. 그게 바로 그 우리 일반 시민들의 그 한동훈 위원장이 늘 하던 말 있지 않습니까? 동료 시민. 네, 동료 동료 시민. 시민이란 말은 네. 그리스 민주주의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네. 이 동료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옛날에 맹자가 한 말입니다. 항산자는 항심이다. 네. 예,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항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민생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해외 순방을 하는 거에 대한 안 좋은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글쎄, 거예요? 뭐 어떻게 저는 보시는 예컨대 거예요? 그 이번 방문이 그 세 나라 다 국빈 네, 방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다 동행을 하는데 네. 뭐 김건희 여사가 다시 그 일선에 이제 롤백을 하는 것은 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 부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을 네, 해야만 네, 하니까요. 네. 그런데 가령 꼭 필요하면 국빈 방문을 고집하지 마시고 뭐 비즈니스 방문이라도 국빈 방문을 하면 또 그 답방이 반드시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필요하면 비즈니스 방문 가방 하나 들고 내려갈 수 있는 진정한 세일즈 외교를 해라. 예, 네. 그런 세일즈 외교 네, 맞습니다. 네, 세일즈 네. 외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쉽게 말하면 누구처럼 버킷리스트 여행만 하지 않으면 된다. 거기까지 가시면 이제 너무 많이 가니까. 아니, 국민을 네, 위해서 하는 국민을 위해서. 예, 네. 그 해외 순방이면 네, 우리 모두 네. 박수 치지 박수 안 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 그 얘기예요. 자원 외교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원 빈국이니까 네, 네. 자원- 외국에서는 특히 중국이 그러잖아요. 자원 갖고 계속 네.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네. 뭐 주겠다 안 주겠다. 네, 네. 해트리만 해도 늘 이게 한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원 외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자원 말씀이시고. 외교를 위해서 이제 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이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 재점화 보세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네. 불이 늘 붙어 있는데 네. 가령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서울지방법원의 형사 합의 33부 거기에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백인동 게이트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이 제3자 뇌물입니다. 그다음에 성남 위례신도시 이 개발 비리 그게 이제 묶여가 있고 네. 그다음 위증교사가 하나 있고 네. 합의 34부에는 공직선거법 있거든요. 그 공직선거법 이거는 곧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데 이번에 수원에서 이화영 재판이 6월 7일 날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800만 불을 북한에 준 거. 대북 송금. 예, 대북 송금을 한 거. 하나는 500만 불은 예, 쉽게 말하면 스마트팜 스마트팜, 예, 네. 비용. 네. 그리고 300만 불은 이재명의 그 방북 비용. 비용이라고? 뭐 방북 네. 비용이지만 지금 뇌물이죠. 예, 뇌물인데 이것이 그 800만 불을 김승태가 준 것이 제3자 뇌물로 돼서 이재명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곧 기소할 거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까지 증거는 확보가 되느냐? 충분히 확보가 됐다. 검찰이 됐다라고 하는 보시는 말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화영이 네. 이미 17차례나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 증거가 다 네. 갖춰져가 있어요. 공무원들 진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그런데 이후에 이제 말을 나중에 이화영이 네, 네. 와이프가 예, 그 부인이 네.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 차려라 이렇게 광을 확 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변호사도 바꾸고 그리고 진술도 바꾸고 그리고 나 검찰이 나한테 술 먹였다 이런 괴이한 소리나 하고 이래서 그럼 검찰이 이번 수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바로 간다 이렇게 겨냥한다 일단은 이렇게 기소부터 보시는 먼저 거예요? 하겠답니다. 기소부터 예, 이번 주 검찰은 기소를 검찰은 보시는 거예요? 굳이 네. 이재명을 다시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이번 기소는 제3자 뇌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3자 뇌물이라면 별것 아닌 걸 자꾸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금액이 1억 이상이면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엄청난 중범죄예요. 지금까지 3번의 재판하고 3개의 재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도 성남 FC 후원금도 제3자 뇌물이고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엄청난 배임죄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돈이 1조 원이 넘는 불법 검은 돈이 어디인가 지금 저수지에 가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수지를 대한민국 검찰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대장동 게이트의 검은 저수지를 찾는 순간에 우리나라가 확 뒤집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리고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있잖아요. 네.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가 돼가 있는 그걸 왜 못 밝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 밝히지 않으면요, 우리 국민들이 우선 법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깜짝깜짝 놀랄 일이라고 보는데 왜 법원을 못 믿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한민국 검찰은 다 눈을 감고 있느냐.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권순일 재판관을 불러서 자백을 안 하면 검찰이 10번, 100번이라도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대법원은 지금까지 계속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가 보자 해서 또 신청을 하세요. 보완을 해서. 근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가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대법관의 대법관의 그 방에 김만배라는 자가 가서 2시간씩 앉아있다가 왔어요. 그 얘기까지 가면 이제 저희 너무 크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커진 상황이고 계속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면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헌법 84조를 봐라. 대통령은 재직 중에 외환제, 내환제 외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보면 그 앞에 하던 재판은 그대로 다 유지가 돼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통령 자격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변호사님?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이세요? 한모 교수만 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아주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건 그게 아니다. 대통령의 자리에는 사법부에 휘둘리지 말라는 어떤 크다란 재량권을 준 그런 주장으로 본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놓았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 사법 리스크 이제는 민주당이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걸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